어머니, 저는 미자가 아니라 정이에요. 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미자가 아니구나.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윤정이, 올해 55살입니다. 남편은 중동 쪽으로 해외 근무를 나가 벌써 3년째 집을 비우고 있고, 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와 단둘이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78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깜빡하는 정도였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며칠 전에 드신 반찬이 뭐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정도였죠.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밤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밥은 먹었냐고, 아들은 언제 오냐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깜빡하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냄비가 새까맣게 타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부엌에 혼자 계시는 걸 불안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이신 거니까요. 이해해야 한다고,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밤에 나가시지는 않을까, 가스불을 켜놓으시지는 않을까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니까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지금 여기 일이 너무 바빠서 당장은 들어갈 수가 없어. 엄마 좀 부탁해. 당신밖에 없잖아.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밖에 없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책임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를 깨워 세수시키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화장실 가실 때 도와드립니다. 낮에는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습니다. 밤에는 또 같은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며느리야, 밥은 먹었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어머니. 그럼 아들은 언제 와? 다음 주에 온대요. 다음 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대화가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되면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드셨어요. 내일 아침에 오신대요. 짜증이 묻어나오는 말투였습니다. 저도 제가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제 얼굴을 보면서도 누군지 헷갈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야. 미자는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재혼으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자야, 오늘 국 맛이 아주 좋구나.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미자가 아니라 정이에요. 윤정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되물으셨습니다. 정이? 정이가 누구야? 우리 미자 아니야?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자는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저는 정이에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미자가 아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식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미자가 아니구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자야,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미자야, 우리 산책 갈까? 미자야, 저녁은 뭐 먹을까?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감정을 주고받으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 할 일만 하는 게 차라리 편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구는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정말 대단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대단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지. 치매 걸린 사람은 그냥 어린애나 마찬가지야. 아무 감정도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돌보기만 하면 돼.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가 서 계신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들으셨던 겁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말씀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드실 때도 약을 드실 때도 고개만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밥도 대충 차려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챙겨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대로 내놓았습니다. 옷도 아무거나 입히고 머리도 대충 빗겨드렸습니다. 어차피 기억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방에만 계시게 했습니다. 그냥 있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가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밥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상은 제 능력 밖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결혼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화장대 위에 분명히 두었는데 없어진 겁니다. 저는 집안을 뒤졌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 화장실까지 다 찾아봤지만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제 반지를 손에 끼고 계셨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왜 이걸 가져가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움츠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미자 반지잖아. 미자가 시집 올 때 낀 반지.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미자가 아니라고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이건 제 반지예요. 제 거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부어서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에서 반지를 빼냈습니다. 좀 거칠게 빼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미안해, 미자야. 미안해. 시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반지를 쥔 채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 서서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손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던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자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치매 환자 입소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상담사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어떠신가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인데요. 제가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사람 미치겠어요. 밤낮으로 같은 말 반복하고 이제는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요. 상담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가족의 정과 관심이 큰 힘이 돼요. 낯선 환경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게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이요? 저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저도 사람인데 매일 같은 질문 듣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제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계속 돌봐요? 상담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님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주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저는 전화기를 던지듯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이요? 나한테는 없어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 뒤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니면 애써 없는 척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습니다. 화장실에도 거실에도 부엌에도 안 계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동네를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슈퍼마켓, 공원, 버스 정류장,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저는 계속 뛰었습니다. 어머니, 박말순 여사님, 어디 계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 정류장 근처 벤치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옷도 얇은 잠옷 차림이었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신 거예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자가 오면 같이 밥 먹으려고. 여기서 기다리면 올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려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자가 요즘 집에 안 들어와. 화났나 봐.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면 올까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 떨리는 손, 젖은 옷.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가엾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옷을 벗어 시어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같이 밥 먹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미자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집에 가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욕실로 모시고 따뜻한 물로 씻겨드렸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머리를 말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얼른 죽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시어머니는 순순히 입을 벌리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자야, 고맙다. 저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문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빨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침대 밑에서 낡은 노트가 하나 보였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노트는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우리 미자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손이 얼마나 고왔던지. 피아노를 쳤다더니 정말 손가락이 길고 예뻤어. 그런데 시집 와서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고.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미자가 아이를 낳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나도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 그래도 미자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했어. 정말 기특한 며느리였어.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정희도 착한 며느리야. 말투는 차가워도 속은 따뜻한 애 같아. 요즘 내가 자꾸 깜빡해서 정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해. 정희야, 내가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엄마가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 내가 미자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건 미자가 그립기도 하지만 정희한테 미안해서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정희를 진짜 내 딸처럼 사랑하는데 그걸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정희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도 착한 며느리야. 저는 노트를 꽉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단지 병 때문에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일기장 읽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조금 또렷해 보였습니다. 미자야?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정희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하신 이름으로 부르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집안일을 하시느라 그렇게 된 손이었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시어머니가 분명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를 아세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가끔은 알아.